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2강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하면 상당히 좀 양이 많아서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그 강의를 2개로 할까 3개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좀 길더라도 좀 30분 좀 넘어가더라도 2개로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까지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4, 5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거 또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2개의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으로부터 출발하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해서 전 세계에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보험이라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일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즉 국가가 강제적인 보험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이것을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걸 좀 보면은 국어사전에서는 재해나 각종 사기 따위가 일어날 경우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죠. 이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에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미리 보험료라고 그랬죠.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영어로는 insurance 이렇게 되어 있고요. The action, process, or means of insuring or the state of being insured usually against loss or damage by a contingent event. 이 contingent라고 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걸 말해요. death, fire, accident, and sickness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보험 중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이런 실업, 질병, 노세, 출산, 상해, 사망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이죠. 사회적인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호 부담, 보험료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즉 입법국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법,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사회보장을 하는 그런 총칭, 그런 제도를 총칭하는 게 소셜 인슈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위험을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과 물적, 재산의 위험, 경제적인 손실이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해가지고는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재산상의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거는 생명의 위협, 손상이죠. 몸이 상하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생명보험, 여기는 손해보험 이렇게. 그래서 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찍 죽는 거,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위험입니다. 오래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실업도 있고요. 상해, 질병, 장애가 있고 물적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게 자동차 보험이고 우리 집에 대해서도 화재 보험을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재산 피해, 또 배상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물적 보험들. 이거를 정부가 개입하는 4대 보험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국민연금은 나이 들어서 소득이 끊어졌을 때, 즉 65세 이후에 먹고 살 게 없을 때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 국민연금. 그 다음에 실업, 일자리를 잃었을 때 최대 8개월까지 보험료
실업보험을 주는 거, 실업에 대비하는 거. 실업보험. 공식 명칭은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다치는 것, 질병에 있는 거 이런 거 건강보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장애를 입는 거 이런 것들은 산재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부르고요. 인적 위험에 대비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생명보험, 보험회사 이러면 삼성생명 그러면 삼성생명보험을 말해요. 삼성도 생명보험이 있는가 하면 삼성 손해보험, 화재보험이 있어요. 삼성 화재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이 들어가죠. 이 두 개가 좀 짬뽕되는 영역이 있어요. 요 상해, 질병, 장애에 대해서는 생명에도 관련돼 있고 재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짬뽕한 거는 제3의 보험이라고 하고 크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 보험은 국민연금 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고 정부가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게 되면 월급을 받기도 전에 국가가 먼저 떼가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떼가는 것이죠. 자동으로.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고 부르는데 월급쟁이들은 자기가 받아보기도 전에 국가가 떼간다.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얼마 버는지 모르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자진납세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대 보험은 도입 연도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제일 먼저 도입된 거는 산재보험, 산업 현장에 다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보험 77년, 그 다음에 국민연금 88년, 고용보험 95년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 건강보험은 건강을 잃게 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건 실업에 따른 위험을 하는 것이고 산재에 따른 위험을 얼마를 내느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직장 내가 월급에서 4.5% 내고 직장 사장이 4.5%를 냅니다. 그래서 전체 9%를 내게 되어 있고요. 물론 내가 직장 생활 안 한다 그러면 9% 전체 내가 내야 돼요. 건강보험은 어떻게 근로자가 3.06, 사용자가 3.9에서 6.12% 전체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뭐 이렇게 0.65% 내 월급에서 나가고 사용자한테 플러스 알파가 더 나가요. 왜냐하면 생활 고용 안정 사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사용자가 더 내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내지 않아요. 내지 않고 사용자만 내게 돼 있다. 사업장의 위험에 따라서 0.7에서 34% 수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보험을 좀 먼저 살펴보면 그래서 국민연금 그러지만 이게 보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사회보험으로서 노후 생활, 노후의 위험, 소득이 없어질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곧 이제 국민연금 보험 대상자가 되고 65세 이상 되면 국민연금 보험 납입한 것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사상식 사전에 국민연금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988년 제가 88학번인데 제가 20살 때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전에 도입된 국민연금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자들이 이거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돼요. 65세 이후에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젊을 때 저축을 해놓고 65세 이후에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내느냐? 월 급여의 9%를 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4.5 반반씩 내고요.
사장이 반을 내주는 거죠.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65세 이후에 지금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놨다 하더라도 내가 50살, 제가 53살인데 지금 국민연금 절대 받지 못해요. 65세까지 살아야 돼요. 일단 살아남아야 그때부터 받게 되는 돈이 국민연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맨 밑바닥 아주 기초적인 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국민연금 이거를 1층이라고 3층 아파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층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게 되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꿨어요. 이제 퇴직금을 쌓는 대신에 직장 생활에서 노사 합의로 해서 우리 퇴직연금은 어느 미래 에셋에 넣자. 그래서 어디에 넣자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국민연금 이외에 나의 월급의 일부를 떼가지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거를 퇴직연금으로 붙습니다. 이것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도 부족하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삼성생명이라든가 ING라든가 동부라든가 하여튼 여러 보험사들의 생명보험사들의 개인연금을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노후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젊을 때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중에 가장 밑바닥 1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얼마를 내는가? 여기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월급의 9%를 내는데 사업주, 사장이 4.5. 내 월급에서 4.5.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반밖에 안 내는 거예요. 반은 사장이 내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9%가 꼬박꼬박 쌓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계속가입자도 전체 소득의 9%를 내는데 지역가입자는 자기가 사장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전체 9% 자신의 소득에서 내야 돼요. 그리고 임의가입자는 이제 무소득 배우자, 집에서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들 가사노동하시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월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할 경우에 60대 전에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적당한 소득을 계산해서 그의 9%를 내면 돼요. 그리고 60세 넘은 이후에도 내가 60세까지만 했는데 이 임의가입자 중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임의 계속가입자. 대부분은 이 두 개죠.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기준소득 월액, 월급인데 월급이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보험료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거는 27만 원에서 421만 원까지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만 원보다 적으면 27만 원으로 간주하고 이거보다 넘으면 421만 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냥 421만 원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고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주는 것이죠. 언제 받느냐? 여러분들은 다 69년생 이후이기 때문에 내가 69년생이거든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그중에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좀 일찍 받는 거 최소 만 60세 돼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원래 설계된 거는 60세였는데 계속해서 밀어줘가지고 지금은 65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월소득 기준소득 월액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얼마를 내게 되느냐 하면은 23만 원 번다 한 달에 그러면 2만 요거네요. 2만 700원 내고 나중에 23만 원씩 받게 돼요. 월로 따지면 내가 300만 원 번다 그러면 매달 27만 원 정도 내고 나중에 78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내가 375만 원 정도 소득이다.
월급이 이렇다 그러면은 매달 33만 원 내고 나중에 65세 이후에 88만 원 정도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30년 가입 기준으로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 관리하는 주체가 공기업인 NPS,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본사는 전주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입자 지원, 연금급여, 국민연금기금 운용, 노후준비 서비스, 장애인 복지, 기초연금, 국민연금 정책연구 뭐 이런 일들을 NPS,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돈이 쌓이게 되는데 이 뒤에 나오지만 얼마의 돈이 쌓여 있느냐? 2018년 현재 634조 원이 쌓여 있어요.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 한 800조 원 쌓여 있을 텐데 이 돈을 매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운용한다고 하는데 운용의 5대 원칙으로 일단은 잘 불려야 돼요. 불리되 안정적으로 불려야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이 이런 위험하고 사적인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적으로 공공성을 띠는 쪽에 해야 되고 또 너무 부동산 이런 거 투자하면 나중에 현금화가 어렵거든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유동성. 그다음에 누구한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독립성. 그래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 돈이 600조, 700조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 중에 넘버 원이에요. 가장 큰 투자자가 국민연금 기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있느냐? 제일 큰 비중은 채권에 하고 있고요. 채권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채권에도 이렇게 하고 있죠.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채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식에 134조 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에도 상당히 그동안 해외 주식을 늘렸습니다. 거의 20% 해외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걸 분산 투자의 원리라고 하는데 달걀을 한 바구니에 함께 싸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달걀은 나눠서 싸야 되죠. 나눠서 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해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 공무원은 국민연금 들지 않아요. 공무원은 따로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인은 군인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고 저같이 한남대학교가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학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이외에 특별한 연금이 세 가지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 그 다음에 군인은 군인연금. 그러니까 요 세 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들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듣는 거냐? 일반적인 국민이 든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볼 때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훨씬 더 커요. 그 대신 공무원연금은 그만큼 돈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혜택이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면 이게 파란색이 국민연금이고 갈색 이게 공무원연금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4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했을 때 4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월연금으로 여기는 100만 원 정도 받게 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는 공무원연금 256만 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0만 원 월급이라 평균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65세 이후에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100만 원 받는데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은 250만 원 받는다는 이렇게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공무원연금 많이 내요. 그래서 이게 뭐 따져본 건데 34년 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자기 낸 돈에 국민연금 한 1.7배를 받도록 돼 있어요. 보통 자기가 낸 돈에. 그래도 무조건 이익이죠. 국민연금 드는 게.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2.7배 정도 더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무원연금은 나중에 여러분들 인사행정론 시간에 따로 좀 배우는데, 공무원연금은 옛날에 설계될 때 공무원들 월급이 굉장히 작았어요. 작았기 때문에 니네들 현재 월급을 적게 주는 대신에 나중에 노후 생활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금을 든든하게 해줄게. 이런 식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 연금이 이렇게 혜택이 더 큰 거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크질 않기 때문에 그 공무원 생활하는 게 공무원 연금 혜택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잘 가로 세로 이해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요거 수익비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수익비가 뭐냐면 자기가 낸 돈하고 받는 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의 월소득일 경우에는 2.7배로 똑같고요. 408만 원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공무원 연금이 좀 더 혜택이 큰 거고, 800만 원 받는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이 훨씬 더 혜택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에는 부과 방식, 적립 방식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듯이 당해 연도에 필요한 그 연금 수급자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금 줘야 되는 그 돈을 세금으로 받듯이 그에 거치는 돈으로 주는 거를 부과 방식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쌓아놓는 돈이에요. 통장에 내 돈 낸 것만큼 이렇게 쌓아놨다가 그 쌓아놓은 돈으로 주는 것. 이걸 적립 방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요 밑에 이제 부분 적립, 이 두 개가 짬뽕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적립 방식으로 우리들이 내는 국민연금을 이렇게 적립해서 사용하되 모자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부가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내게 해서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부분 적립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이란 개념이 나와요. 이것도 연금할 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내가 노후에 내가 한 300만 원 있어야 사는데 연금을 1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소득 대체율은 몇 퍼센트예요? 50%가 되는 겁니다. 내가 300만 원 필요한데 연금으로 15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만약에 노후에 65세 이후에 300만 원이 필요한데 내 연금이 300만 원이다. 그럼 소득 대체율이 100%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재 40%밖에 안 돼요. 노후에 내가 1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그중에 40만 원 정도만 국민연금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아까 이야기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50%로 나중에 받는 거를 늘리려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더 내고 더 받아야 되는 것이지 덜 내고 더 받는 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옛날 우리 앞 세대들이 덜 내고 덜 받는 연금제도 혜택을 누렸다면 여러분들 세대는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국민연금 그 재정이 지금은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지만 앞으로는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득 대체율이 한 60%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든든한 거죠. 연금만 있으면 노후 생활비의 63%는 커버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40%밖에 안 돼요. 그것도 40년 재직했을 때 이래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직장에 들어가면 국민연금 생활자가 되니까 국민연금 생활자는 따로 아까 1층, 2층, 3층 하듯이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추가로 이렇게 적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소득을 어떻게 재분배하는가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표에도 나와 있지만 적게 내는 사람은 이렇게 2.7배의 혜택을 보는 데 비해서 많이 돈이 많은 사람은 1.7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월소득 24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은 요 가로 안에 배수가 나오잖아요. 자기 낸 돈의 10배를 받아요, 나중에. 반면에 월소득이 389만 원 이렇게 막 많이 버는 사람은 1.8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게 내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연금 수령액은 연간 수령액 곱하기 생존 연수를 곱하거든요. 문제는 또 생존 연수예요. 누가 더 오래 살까요? 가난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부자들이 더 오래 살까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더 오래 살아요. 이 연간 연금 수령액 이런 것들의 이제 배수로 따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수령을 하지만 실제 이 오른쪽에 생존 연수가 부자들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받아가는 총액으로 따지면 부자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본다는 그런 실증 연구가 미국에서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88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증적인 연구가 되지 않았지만 이 생존 연수를 고려할 때 부자들이 낸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지만 생존 연수가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소득 재분배보다는 역진적인 소득 분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8년에 630조가 쌓여 있고 여기 2020년에 가면 800조가 됐죠. 그 다음에 앞으로 점점 쌓아져 가지고 2043년에 가면은 국민연금 적립액이 2,500조까지 쌓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에도 나오는 것처럼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따지면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가계부 통장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니까 남는 거죠. 그러나 이때부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2058년 정도 되면은 국민연금이 제로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생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2000년대 태어난 사람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연금 받을 때 국민연금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90년대 초반에 90년대 말에죠. 중앙아시아에 제가 선교사 1년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그 지역이 옛날에 구소련 지역이에요. 소련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복지가 잘 돼 있는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가지고 노인이 되면 연금을 받아서 매 1년에 한 달 정도는 휴양지에 가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연금이 충분히 받았던 거예요. 넉넉했던 거예요.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이 망했어요. 사회주의가 망하고. 그래서 연금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이구 야 우리 형들은 선배들은 연금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나라가 망하니까 연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적연금을 너무 믿지 말고 여러분들은 개인연금을 따로 들어두는 게 좋아요. 특히 개인연금도 국내 회사도 필요하겠지만 좀 세계적인 회사들 예를 들면 뭐 ING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것도 좀 들어두는 게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이야기가 좀 사치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은 하여튼 국민연금은 이렇게 고갈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이미 빵꾸가 났어요. 마이너스예요.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공무원연금은 채워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이렇게 기금이 고갈돼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도 국민들의 반대가 왜 세금 내서 늙은 공무원들 다 노후생활 보장해 주느냐 이런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57년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잖아요.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거의 2,000조가 넘는 돈이 쌓였다가 그 돈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연금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자. 이때 빵꾸 나는 거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덜 받게 하자. 너네들 지금 너무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는데 덜 받게 하고 그리고 더 내게 하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소리죠.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으로 가자고 하니까. 아무튼 이미 공무원연금은 2000년대 초반에 벌써 적자가 나 있어가지고 이 빵꾸 나는 거를 매년 2조 원 이상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도 마이너스고요. 사학연금만 아직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특수직업연금 중에서. 그래서 그 원인은 이거예요. 이게 주황색이 뭐예요? 가입자예요. 이거 파란색이 재색이 수급자예요. 어느 순간부터 돈을 받는 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적자가 시작돼가지고 쭉 빠져나가는 거죠, 돈이. 그러니까 돈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싹 빠져나가고 제로가 되면 앵꼬가 난다고 하죠. 마이너스가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연금을 한번 부채로 나중에 줄 돈을 생각해 보면 공무원연금은 지금 600조 원 빚이 쌓여 있는 것이고 군인연금에 150조, 국민연금도 따져보면 550조 정도 잠재 부채로 이렇게 잡혀 있죠. 사학연금도 25조 이렇게 쌓여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연금으로 따지면 기금 적립계획 까내고도 1,300조 정도 빵꾸가 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늙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이거 빚으로 남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통해서 너무 국가가 이렇게 미래로 자꾸 빚을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시간에 국민건강보험까지 하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번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은 시사상식 사진에 보면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이다. 4대 보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처음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이 아니고 각 사업장마다 우리 아플 때 좀 같이 대비하자 해가지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점점 확대돼가지고 2000년 7월에 막 흩어져 있는 직장 의료보험 협동조합을 하나로 합친 거죠. 합쳐가지고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국민 건강보험은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에 따라서 이 관련된 규정들에 따라 우리 건강보험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인데 중앙부처로서 건강보험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요거의 집행기관으로서 여기 공기업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관리, 돈 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공공기관이 있는데 심평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 진료가 나이롱 환자인지 가짜 진료인지 아닌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안 하면 의사들이 아무나 데려다가 나 진료 받았다고 하고 공짜로 돈을 막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하는 기관이 필요해요. 그거를 심평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우리가 이런 치료했으니 돈을 주십시오 하고 보내면 그 병원이 진짜 그 치료를 했는지 그 약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기관이 심평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건강보험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결정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자문하는 기구로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자문을 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다. 보시면 되고 실제 돈은 어떻게 지급이 되냐? 요양기관이라고 하는 이게 병원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그럼 내가 10,000원어치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실제 내가 내는 돈은 2,000원밖에 안 돼요. 10,000원 중에 8,000원은 누가 주느냐? 건강보험공단에서 8,000원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0원어치 치료받아도 2,000원만 내고 8,000원은 안 내도 되는 것이죠. 그 안 내도 되는 돈을 누가 내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데 여기 쌓여있는 돈이 뭐냐? 엄마 아빠가 낸 월급에서 떼어져 나간 건강보험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이 정확한 건지 나이롱 환자가 아닌지 가짜로 치료한 건 아닌지 이거를 심사해야 돼요. 그래서 요양기관이 바로 여기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심평원에 보내요. 우리 이런 치료했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내가 10,000원어치 치료했는데 2,000원만 받았단 말이에요. 8,000원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청구한 돈은 정확하니까 건강보험에서 돈을 지출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건강보험에서 거기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내가 낸 돈은 바로 여기로 들어가지만 나머지 10,000원 중에 8,000원은 이렇게 쿠션을 돌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예를 들면 외국인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여튼 국내에 이 적용을 받는 인구가 예를 들면 5,200만 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150만 명 정도는 보험료를 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건강보험이라고 하지 않고 의료급여라고 그래요. 여기는 국가가 다 대주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한 3%, 2.8%는 이렇게 의료급여를 적용받고 나름대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월급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내고 자영업자들은 지역에 가입해서 내고 그래서 전체 인구의 97%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인구가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든 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전체 인구의 한 10에서 15%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000원어치 치료를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10,000원어치 다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자기 돈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중에 2,000원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건강보험 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를 내느냐?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3.23, 3.23, 6.46%를 내는데 반반 사용자 사장이 내주고요. 공무원의 경우에도 반만 내고 반은 국가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는 내가 월급에서 반 내고 학교에서 한 2% 내고 나머지는 국가가 30대 20으로 나눠가지고 50, 30, 20으로 나눠서 국가가 한 1.3%는 국가가 부담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얼마큼을 받느냐, 현물로 받느냐, 그거는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걸 말해요. 그리고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받는 걸 말해요. 돈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프면 실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이게 현물급여예요. 건강검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이거를 공짜로 받는, 공짜는 아니죠. 내가 이미 낸 돈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장, 구급여비, 임신, 출산, 진료비 이런 것들은 내 통장에 현금으로 찍혀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 쓸 수 있게, 물론 그 돈은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에만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바우처라고 하는데 그렇게 꼬리표가 달린 돈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병원에 가는 경우에 여러분들 중에 아파본 사람들은 4대 중증 질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거는 병원에 가도, 예를 들면 성형수술하러 병원에 갔어요. 이거 건강보험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데 어떤 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어떤 거는 적용이 안 되고, 그거를 건강보험이 보장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보장성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암이라든가 뇌혈관, 심장, 희귀 난치성, 이거는 사실 한번 걸리면 돈이 많이 들어요. 내 동생이 위암으로 죽었는데, 위암으로 벌써 1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위암으로 하늘나라를 갔는데, 옛날 같으면 암 걸리면 그 가족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보낼 수 없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어차피 죽는데도 그렇게 치료를 받느라고 집안이 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강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암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한 80%, 70%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하면 암에 대해서는 90%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몸도 아픈데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국가가 건강보험에 적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생도 실제 한 뭐 5천만 원 정도 치료비가 다 들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낸 거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90% 적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강화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가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고 몰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포괄 수가로 할 것이냐, 행위별 수가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 환자들을 돈으로 보죠. 빨리빨리 뺑뺑이 돌려 한 사람이라도 더 봐야 좀 돈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일종의 행위별 수가제예요. 그래서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돈을 많이 병원에 의사한테 주는 걸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 치료받을 때 그 행위에 관계없이 그냥 우리나라 요 위에 나와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DUR이라고 그래요.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포괄 수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사람 치료하는데 얼마 이렇게 적용하는 걸 포괄 수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특별히 여기까지 관심 없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동안은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았던 이러이러한 것들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해줄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 건강보험 15% 정도가 건강보험 안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건강보험 들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오바마 케어 이렇게 불렀어요. 그걸 돈 따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MRI 한번 찍으려면 다 자기 돈으로 냈어야 돼요. 근데 문재인 케어에 들어가면서 MRI 찍을 때 한
내 돈 20%, 80%는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거, 초음파 이런 거, 그다음에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여러분들 병원을 안 가보면 이런 것들 다 모르지만 실제 병원을 다녀보면 이 선택진료가 그동안은 굉장히 비쌌어요. 특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진. 병원 의사들 별도로 예약해서 하는 거, 그거는 또 추가 요금이 된단 말이죠. 이게 다 돈인데 이런 것들 부담을 좀 건강보험에서 해줄게 하고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문재인 케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좋죠. 국민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다 공짜냐 이거죠. 공짜가 아니라 그만큼 돈이 필요한 거니까 돈을 더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생돈만 더 내는 거예요. 반면에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죠. 다른 건강한 사람이 돈을 더 내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적인 좀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잘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지만 실제 중요한 건 국민건강보험료 올리는 거에 찬성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만큼 흑자를 냈었어요. 흑자를 냈었었는데 이제 여기 단기 누적 수지라고 하죠. 누적 수지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2027년에 가면 건강보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연금 재정은 사실은 플러스로 유지해야 든든한 거거든요. 그죠? 내 곳간에 쌀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써버리는 거, 국민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아하지만 국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미래를 생각해보면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동안 쌓여 있던 돈이 21조 정도 쌓여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앞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7년에 가면은. 그러니까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현재 세대가 쓸 거 다 쓰고 미래 세대한테는 빚만 남겨주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좀 건강보험 이런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려면 그만큼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보험료를 함께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야 재정이 건전한 가운데 이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게 분석해 본 거예요. 수입이 그때 38조 원, 지출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게 박근혜 정부까지 2016년까지 플러스가 이렇게 누적으로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가 많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이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 누적 수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2018년 통계이기 때문에 18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점점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앞 강의를 하고요. 좀 길었는데 두 번째 강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